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이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tool use, 그러니까 LLM이 에이전트 AI로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구조가 요구가 되는지, 어떠한 능력이 요구가 되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이제 다음에 두 논문인데, 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툴을 사용을 하고 라는 것보다는 툴을 사용하기에 앞서 LLM이 어떻게 하여금 툴을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구조적인 출력을 만들지, 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LLM으로 하여금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다음 회차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반적인 스터디 커리큘럼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6회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가볍게 백그라운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논문을 다루고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툴 유즈를 다루기에 앞서 LLM이 가져야 되는 능력인 Structure Outpu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LM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마 챗GPT나 뭐 제미나이, 퍼플렉시티와 같은 챗봇 형태로 가장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클로드 코드나 혹은 오픈클로와 같은 형태로 이제 에이전틱 AI 혹은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LM은 단순하게 챗봇의 이제 엔진으로서 어떠한 자연어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하는 등의 이제 핵심 역할로서 LLM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LLM은 이러한 도구의 중심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자연어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슨이나 HTML 혹은 코드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계가 실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 혹은 구조화된 출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제약 조건과 중첩된 논리 구조를 스스로 추론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결과물을 변환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트럭처럴 아웃풋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것이 어렵냐? 다뤄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에이전트의 핵심 동작은 LLM이 외부 도구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LLM이 도구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LLM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호출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아웃풋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LLM이 생성하는 것은 결국엔 텍스트인데 이 구조화된 형식의 텍스트를 생성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있거나 혹은 약간의 구조적인 오류가 있을 때 그 도구는 결코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이러한 스키마 형태의 제이슨이 LLM이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계층 구조가 맞지 않거나 혹은 이런 중괄호가 대괄호로 바뀌어 있다는 등 오타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엔 도구 실행을 하는 것은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Structured Output 생성 능력은 곧 LLM의 툴 유즈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LLM들은 과연 어땠을까? 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LLM들의 Structured Output의 능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다양한 방법론이 시도가 되었는데 뭐 constrained decoding이나 혹은 SFT 혹은 툴콜 변환 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스키마에 대해서 생성을 함과 동시에 추론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여드릴 두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거나 혹은 기존의 LLM들의 이러한 스트럭처드 아웃풋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종합 벤치마크를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보여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Learning to Generate Structure Output with Schema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 스키마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통해서 LLM들이 좀 더
스트럭처럴한 아웃풋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가 부재하고 그리고 모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럭처럴 아웃풋을 잘 만들지 못한다. 혹은 잘 만들어도 평가를 할 수 없다.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스키마 벤치를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키마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세밀한 검증기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사고, COT로부터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TOS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생성 전에 깊이 있는 추론을 유도하고 조금 더 스트럭처럴드한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키마 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벤치는 말 그대로 구조화된 출력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제이슨 스키마 스토어와 GitHub에서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약 4만 개의 실제 스키마를 수집을 하고 있고 현실적이고 복잡한 제약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스키마 벤치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모델이 주어진 스키마를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하고 유효한 제이슨을 생성하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스키마를 그냥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스키마 only generation과 그리고 스키마를 기반으로 리즈닝을 하는 스키마 constraint 리즈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태스크인 스키마 기반 생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두 개의 또 서브 태스크로 나뉘게 됩니다. 스키마 only generation 그리고 스키마 constraint reasoning 그리고 이 본 논문에서는 스키마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유효한 제이슨을 생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세 개의 하위 과제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합 스키마로서 참조 및 논리적 구성이 포함된 복잡한 스키마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능력을 보기 위한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서 자연어 지침, 해석 및 특정 형식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문자열 내 특수 문자를 올바르게 처리를 하고 이스케이프 하여서 중첩된 스키마 내 필드에 삽입되는지를 평가하는 이스케이프 번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서 보여드리면 컴플렉스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힌 구조로 되어 있는 복잡한 스키마 구조에 따라서 제이슨 문자열을 생성하는 것을 검증하게 되고요. 다음에 커스텀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연어 지침에 맞춰서 잘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잘 처리가 되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3개의 서브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컨스트레인트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키마 형식을 지키면서 동시에 논리적인 혹은 수학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추론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식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기존의 LLM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스키마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서 복잡한 스키마를 따르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광어학습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지도학습만으로는 복잡한 제이슨 생성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이슨 스키마 밸리데이터를 보상함수로 활용을 해서 하는 강화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델인 학습하고자 하는 LLM 모델로 하여금 사용자로부터 이 스키마에 맞춰 제이슨을 만들어줘 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이 스키마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마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스텝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샘플링 페이즈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다양한 답변을 시도해보는 탐험을 수행한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때 구조적 사고를 통해서 복잡한 스키마를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이에 맞춰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서 사용자의 나이와 직업이 담긴 제이슨을 생성해줘 라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만 샘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로 하여금 여러 개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여러 개에 대해서 뒤에 보상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보상을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생성하는 방식이 그냥 바로 입력된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바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TOS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름이 조금 거창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LLM이 바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을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스크립션을 먼저 생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LLM이 생성해야 되는 무언가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리어딩 페이즈입니다. 앞서 생성한 여러 장의 답안지를 채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점수를 매기는 단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맞았다 틀렸다 0, 1로 나뉘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점수를 통해서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상 모델과 스키마 검증기의 점수를 결합해서 각 답변이 우수한지를 나타내는 이점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틀렸다고 해서 0, 맞았다고 해서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 점수를 하여금 모델이 더 디테일한 결과들을 학습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 유효성 검사, 파싱 오류 처리, 자르기, 패딩 등을 통해서 부분적인 점수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절대적인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서 페이지에서 생성했던 다수의 샘플에 대해서 비교 점수, 상대 점수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샘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좋은가를 판단하는 상대적인 이점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째 답변의 점수와 나머지 답변들의 평균 보상 점수 차이를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이점을 총합해서 최종적인 이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실질 이점, 앞서 계산된 이 이점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학습 신호로 사용하게 되고 두 가지 모델의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프라임을 따라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존 연구인 이 프라임을 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강화학습을 해서 정책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제이슨 스키마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그 제약 안에서 얼마나 잘 추론하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로서는 스키마 올리 제너레이션, 스키마 컨스트레인트 리즈닝 두 개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 학습 데이터로서는 이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도구호출 형식을 제이슨 스키마 포맷으로 변환해서 추가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추가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사용하고 평가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키마 오브 제너레이션과 스키마 컨스트레인트 리즈닝에 대한 모델별 성능입니다. GPT-4호가 복잡한 스키마 준수에는 강하나 특수문자 처리에는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고, 제한된 강화학습을 적용했을 때 라마 3.2, 3빌리언의 성능이 28.51에서 72.50%로 폭증하는 매우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미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강 데이터 없이는 추론 능력 전이에 실패를 하나 SRL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학습 특성상 데이터 의존도가 낮고 일반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BFC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제이슨 생성 작업에 대한 모델 성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마 3.1과 3.2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제이슨 도구 호출 스키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0%에 가까운 처참한 실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과 강화 학습을 적용을 했을 때는 도구 호출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스키마 제약 적응에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라마 3.2 3빌리언의 SRL 모델이 57%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단순 모방을 넘어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서 이제 SRL과 SFT에 대해서
fine-grained validator를 사용한 경우, 의무에 따른 실험 성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SRL 방식은 SFT보다 학습 효율이 뛰어나서 이미 훈련 과정 중간 시점에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ine-grained validator를 사용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정체 구간 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능 개선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성능 역시도 더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스키마를 학습하는 데 있어 속도와 성능 면에서 모두 우월함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 파이프라인에 구조적 사고를 추가를 했을 때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서 가장 극적으로 폭등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과 검증기보다 세밀한 결과 검증기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정교한 보상 설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논문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 말씀드릴 논문은 스트럭트 이벨이라는 이름의 벤치마크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앞에서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론과 이제 벤치마크를 같이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번째 논문에서는 조금 더 벤치마크에 집중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구조적 출력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첫 번째 논문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왜 이러한 structured output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LLM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생성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소프트 개발의 핵심 요소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기에 있어서는 정확한 구조화된 출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적 출력에 대한 평가 방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중심의 평가에 편중되어 있고 포맷의 다양성이나 렌더링 평가가 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지표의 단순성으로서 단순 텍스트 일치나 평면적 스키마 검사에 의존하여 중첩된 계층 구조의 오류 파악을 하거나 실제 실행 가능성 검증이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struct eval이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구조적인 출력을 생성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복잡한 스키마를 잘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struct eval T와 그리고 struct eval V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논문의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벤치마크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이 설계 디자인에 맞춰서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을 했는지, 그러면 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struct eval T와 V로 구성이 되는데, T는 텍스트이고 V는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트 이벨 T와 V 모두 각각 생성 작업과 변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제별 구성, 인간 전문가 검토, VLM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트 이벨 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텍스트만 사용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없이 자연어 프롬프트에서 생성된 구조화된 출력을 직접 생성하는 LLM의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주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렌더링되는 코드를 생성하고 그 결과물이 요구한 시각적 요구 사항에 정확히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와 그리고 변환 태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너레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떠한 입력, 텍스트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면 그에 맞춰진 제이슨을 생성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온리는 말 그대로 그냥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 가능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데이터 혹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지만 형식을 변환하는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struct eval T와 V 모두 수행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이 데이터셋들이 생성이 됐는지, 어노테이션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스크 큐레이션, LLM 베이스드 신테시스, 그리고 엑스퍼트 리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태스크 프롬프트 큐레이션입니다. 결국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LLM으로 하여금 생성이 되는데 그때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생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성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 형식과 실행 가능한 시각적 형식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샘플과 태스크들을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개 타겟 형식과 44개의 고유한 작업 유형을 포괄을 하고 있고, 각 작업 명세에서는 형식 제약 조건, 입출력 기대치, 그리고 변환 규칙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이벨 T와 V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테이블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각각 어떤 형식으로 생성이 되고 변환이 되는 태스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유형들에 대해서 몇 개씩 데이터들이 생성됐는지,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생성을 했을 때 메타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직접 어노테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LLM을 활용해 초기 후보 예제풀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예제는 작업 쿼리와 그 연관된 평가 지표 세트로 구성되게 되는데 struct t는 키워드, struct eval v는 VQA쌍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래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메타 프롬프트이고 여기서는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태스크가 있고 키워드가 있고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태스크는 문제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과학 논문 정보를 담은 제이슨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제약이 해당 태스크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사용되는 요소로서 채점 기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성된 제이슨 데이터의 계층 구조에 맞춰서 어떤 계층 구조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들이 해당 데이터에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톡스 200V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VQA 페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스트럭트 200V 같은 경우에는 평가 단계에서 VQA 태스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때 이미지와 생성된 렌더링된 시각화된 이미지와 함께 이 VQA의 퀘스천들이 입력이 되고 그에 맞는 앤서들을 비교함으로써 잘 생성됐는지 평가를 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엑스퍼트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이 정말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1차 검토, 2차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035개의 예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럭트 이벨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스트럭트 이벨 이벨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문 점수인 신텍스 스코어, 두 번째인 키워드 스코어, 그리고 세 번째인 VQA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신텍스 스코어는 코드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요소이고, 키워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의도된 생성된 데이터들과 같은 데이터가 이런 처음에 의도되었던 키워드들이 정상적인 계층과 내용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렌더링된 이미지가 시각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VQA 스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구문 점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성된 출력이 정상적인 문법에 맞춰서 잘 생성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행이 되면 1점, 실행이 되지 않으면 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트럭트 이벨 T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제이슨 로드 함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면 1점이고요. 스트록스 이벨 V 같은 경우에는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렌더링 된다라고 하면 1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생성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문법에 맞게만 생성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신텍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형식에 대해서만 평가했다라고 하면
이 스트럭트 이벨 두 번째 키워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핵심 데이터나 속성이 정확히 들어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도를 평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계산 방법은 전체 필수 키워드 집합 중에 모델이 맞춘 키워드 수에 대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트 입의 T 예를 들면 특정 계층 구조에 몇 번째 순서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까지 위치를 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위치가 틀리면 오다. 그리고 정답만 맞아도 오다. 둘 다 위치와 내용이 둘 다 맞아야 정답 1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V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와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JSON이나 XML과 같은 트리 구조상 정확한 경로에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트럭트 이벨 V에만 사용되는 이블루에이션 매트릭으로서 VQA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링돼서 시각화된 실제 이미지가 처음에 의도한 것과 같이 잘 생성이 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VQA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결과물과 함께 퀘스천을 넣어서 VLM으로 하여금 이제 앤서를 만들게 되고 그 앤서가 처음에 의도된 앤서와 함께 일치하는지 일치하면 1점 아니라고 하면 0점이라고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어들을 모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로 리턴을 해서 매트릭으로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모델로는 오픈소스 모델과 상용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추론은 모두 LLM 엔진이라는 통합 추론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보여드릴 결과로는 메인 리절트로서 스트럭처 이벨 T와 V의 생성 및 변환 작업에 대한 각 모델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PT-4.5가 평균 76.02%로 전체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상용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QN3 4빌리언이 GPT-4.5와는 약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여전히 상용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트 이벤트 T와 V의 생성 및 변환 작업에 대한 각 모델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PT-4.5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 모델이 확실히 유리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고난이도, 하위 점수들에 해당하는 태스크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델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태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이슨이나 CS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텍스트에서 TOML 혹은 SVG, 머메이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나 매플랄립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텍스트를 시각적 구조로 변환하거나 잘 쓰이지 않는 포맷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신 상용 모델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별 유형 난이도를 분석을 했을 때 생성 태스크와 변환 태스크 간의 성능 차이를 시각화하고 있는데 스키마 힌트를 제공하는 변환 과제와 달리 구조화 값을 전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생성 과제에서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정리를 해보면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PI 명세에 맞는 정확한 출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구조적 출력 능력을 툴 유지의 핵심 기초 역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LLM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론과 그리고 벤치마크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마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벤치를 제안함과 동시에 파인 그레인드 밸리데이터를 보상으로서 활용한 강화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트 이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텍스트와 시각적 렌더링 영역 전반에 걸친 모델들의 실질적인 성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 개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하게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LLM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어떤 식으로 API를 사용하고 툴들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규칙적이기에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실제로는 모델이 이러한 엄격한 문법 규칙과 계층 구조를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